세자 시절 광해군은 빠와 까 모두가 인정하는 조선사 레전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초기, 북쪽으로 달아난 내비와는 반대로 전국을 돌며 흩어진 민심을 수습했고 의병을 모집했으며 전투를 독려했고 군량과 말먹이를 수집 및 운반하는 등 전랑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았죠. 당시의 평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는데요. 누군가는 민생과 국가 재정을 파탄시킨 폭군이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누군간 똑똑하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군주 혹은 당쟁에 희생된 군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엔 성리학이 지배하던 그 시대 답답한 유교의 눈이 아니라 현대인의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을 내린 광해군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아까운 왕으로 느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광해군을 전으로 존재했던 왕들이 다른 의미로 레전드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동정론과 재평가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이후 더 커져서 현재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여준 광해군의 모습은 저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죠. 게다가 실제 역사 속 광해군은 지금 봐도 놀랄 정도로 현실을 보는 안목과 대처가 날카롭고 정확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가가 상패한 나머지 조금도 이 적을 막아낼 만한 형세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우선 기미책을 써서 팔을 치려고 한 것일 뿐이다. 내가 시사를 보니 이 적이 금, 원, 요, 하처럼 들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오처럼 중국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은 넉넉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명나라도 한 번 싸워 평정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비록 이 적이 아니더라도 중원에는 또한 이 때문에 일이 많게 될 것이다. 진승과 오강이 군사를 일으키자 진나라가 점점 위태로워졌고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자 한나라도 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본다면 반드시 다른 적이 먼저 움직이고 가능이 뒤따라 일어날 것이다. 이 적이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천하 난적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적과 국경이 닿아 있고 거리도 가까우니 외구와 바다를 사이에다 두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니 변방을 완고하게 하여 스스로 수비할 대책을 착실하게 강정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했다가 중원에 일이 있으면 서북지방을 굳게 봉쇄하고 만약 침범해 온다면 죽음으로써 굳게 지켜서 기율을 엄히 밝히며 기계를 수선하고 장수를 선발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며 험지에 온거하여 곡식을 쌓아놓고 있고 중원에 일이 없으면 군기와 화기를 넉넉하게 만들고 둔전을 크게 개간하며 봉화를 잘 준비하고 장사를 보살피는 등 일각도 해이하게 하지 않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자세히 논의하여 잘 처리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광해군은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면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죠. 광해 때의 늙은 군인이 말하기를 광해가 궁중에서 항상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나게 하여 찾지 못하면 기뻐하고 찾으면 기뻐하지 않았는데 대개 변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시험으로 몸 감추는 것을 연습한 것입니다. 또 항상 궁중에다 은수백 개짝을 쌓아두었는데 이는 혹시 왕위를 잃게 되면 명나라 조정에 뇌물을 써서 왕위를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는데 내가 이 말을 늙은 대신 오이공에게 질문하니 오이공이 말하기를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광해가 왕위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금은도 보존하지 못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어찌 능히 나라를 잃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평가엔 사료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KBS 역사 스페셜 2002년 방송에서는 광해군이 눈병이 난 것이 광폭해서 그렇다며 악의적으로 날조됐고 분주활동은 아예 삭제됐으며 일부 기록 역시 발언이 삭제돼 광해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소개했죠. 게다가 광해군 일기는 유독 사관의 논평과 주관이 많이 기록돼 있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조반정 세력의 왜곡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사료인 광해군 일기가 폄하되고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사인 실록이 외에 추한끝 구간과 같은 죄인의 신문 기록과 야사까지도 폭넓게 참고해서 광해군 때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광해군은 똑똑하고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전쟁에만 함몰되지 않고 후공기병과의 전쟁 양상은 일본군 보병과 전혀 다를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죠. 정교하기를 이 적들은 외적과 같지 않다. 어찌 반드시 한성을 함락시킨 뒤에야 밀려 들어오겠는가.
만약 수비를 하고 있는 의주 등의 성을 비켜두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온다면 어느 사람과 어느 병사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하여도 기가 막히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중도에서 적을 막아낼 계책을 급히 마련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도록 하라 했는데 회개하기를 이적들이 의주를 버려두고 곧바로 밀려온다면 중도에서 막을 계책을 마땅히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주와 서흥은 바로 서쪽과 통하는 길이니만큼 중앙군사를 배치하고 군량을 쌓아두고 밖으로는 방어를 하면서 안으로는 방어시설을 만드는 일을 찬핵사와 찰리사 및 황영 감사에게 속히 유시를 내려 신칙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게다가 신하들이 대후금 방어 대책을 건의하자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해주기까지 하는 등 기병을 이용한 기습적인 수도직공을 염려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은 이후 병자호란 때를 생각하면 미래를 보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든 조선군의 규모와 형편없는 전투력을 걱정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조심스레 처신해야 함을 신하들에게 당부했죠. 전교하였다. 적의 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력과 인심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고상한 말과 큰 소리만으로 하늘을 덮을 듯한 흉악한 적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적들이 말을 타고 들어와 마구 짓밟는 날에 이들을 반론으로서 막아낼 수 있겠는가. 붓으로 무찌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종군에게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요양을 상실하여 중국에 종하는 길이 끊어졌으며 군대는 보잘것없이 약하니 임시로 둘러대는 말로 잘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도록 하라. 또 광해군 6년엔 새로 부임한 강화부사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해안가에 목책을 설치하고 장선을 건조하는 등 강화도의 방어 강화에 신경 써 기병사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라 명령했습니다. 이 방어 계획엔 덕진과 각호진 등의 요새를 만들고 해안가에 목책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 공격 루트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추진됐다면 많은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폐허가 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한 광해군은 전후복구 사업을 추진해서 피폐해진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의 수입을 늘리려 호패법과 양전사업 그리고 호적 정리를 시도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황폐해진 전국의 농경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전국이 황폐화된 데다 양안의 소실 및 누락으로 인해 전국의 토지 결수는 대폭 감소해서 30만 결 수준으로 급락했는데 이걸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55만 결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거기다 전쟁을 치르며 질병이 만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등 전후복구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정도 많이 범했습니다. 거의 재일기간 내내 과도한 궁궐공사를 계속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면 창덕궁은 광해군이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빼고 창경궁과 경운궁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경덕궁, 인경궁, 자수궁의 건설은 명백히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755칸인데 반해 경덕궁은 1500칸, 인경궁은 5500칸이었는데요.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자수궁을 빼고 생각해봐도 두 궁전의 규모는 경복궁이 10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시대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규모가 약 7천에서 8천 칸 사이였고 나라가 휘청일 정도였는데 광해군 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궁궐공사의 규모가 이와 비슷했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에서 1년간 소모하는 정철이 대략 1만 근이었는데 광해 9년 3개월간 소모된 정철이 10만 근이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3개월 동안 10년치 국방자원이 소모된 셈이었죠. 하지만 여기 들어간 철 말고 전체적인 총액을 수치화하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산출됩니다. 3개월간 소모된 자원을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인 쌀로 바꾸면 대략 26,850석이었는데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8,900석을 소모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1년으로 계산하면 10만 석이 넘어가는 숫자였죠. 광해군 때 전세가 직위초 4만 석 규모였고 인조 초기가 8에서 9만 석이었으니 광해 9년의 수입을 1년에 약 7만 석으로 추정하고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납의 액수가 전세의 약 3배 규모였으니 공납의 총액을 약 21만 석으로 잡았을 때 이 둘을 합친 전체 국가 예산을 약 28만 석으로 추정하면 궁궐공사에 매년 35.7%를 썼다는 미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보다 형편이 나은 인조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27.7%를 사용한 셈이었죠.
하지만 이 계산 역시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해군 때 전세 수입은 추정치이고 공납의 총액도 추정치이며 군포로 인한 수입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와 오차 범위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년 뒤인 광해 11년부턴 공사 비용이 한 달에 4,000여석으로 줄었다는 거지만 그래도 매년 최소 4만석에서 최대 10만석 정도가 공사 비용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소모는 학자에 따라 전체 국가 예산의 최소 15%에서 최대 25%까지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궁궐공사에만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조도사와 도분별장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서 추가 세금과 자재를 징수했고 전시회나 실시했던 공명첩과 낙속책 등 각종 증명서를 남발해 재정 확보에 안간힘을 썼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해도 공사 비용이 여전히 부족하자 매관매지가 한 정황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사에서도 이 점을 똑같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죠. 광해가 폐위되어 유배되었을 때 따라간 군비 중에 성질이 사납고 교활한 자가 있어 이바지하고 밭들이를 삼가하지 않으므로 광해가 꾸짖었더니 그 사람이 거친 소리로 말하기를 그 전에 지존으로 있을 때에 백사와 팔방에서 매달 공물을 바쳤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염치 없는 것들에게까지 찬거리를 요구하여 심지어는 김치 판사는 잡채 참판이 하는 말까지 있었으며 상방에서 철따라 비단 용포나 탈것을 바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크게 사사로이 드리는 길을 열어 장사꾼과 시장 바닥의 무리들에게까지 벼슬을 터놓았으며 후궁의 의복관과 음식물도 또한 각기 해당 관청에서 드리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벼슬을 구하거나 송사하는 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민심을 크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종묘사직을 정성들에 받들지 않아 국가가 이 모양이 되게 하여 놓고 바다섬 속에 들어가서는 도리어 나에게 정성껏 이바지하여 받들지 않는다고 침망하니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임금의 자리를 잃은 것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인데 우리들이야 무슨 죄로 이러한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광해가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만 혀를 찰 뿐이었다. 게다가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유적 위로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돈 받고 죄수 풀어주기도 있었는데 이 대상에는 과거 시험 부정행위자 혹은 유배지에서 기양 살고 있는 정치범 그리고 조정에서 쫓겨난 전직 관리들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국가 비상시를 위한 예비 물자 끌어쓰기 등등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었죠. 전교하였다. 병조에 보관해둔 봉부동의 가포는 뜻밖의 군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해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에 시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복시에도 미포가 많다고 한다. 병조의 가포 수백 동과 태복시의 쌀 수백 석을 서별궁에 나누어 실어보내어서 수리하고 조성하는 데 보태어 쓰는 일을 도감으로 하여금 의논에 처리하게 하라. 사실은 논한다. 조정조 이래로 병조의 포목을 보관해 둔 것은 군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섬 모랑캐들이 남쪽 변방을 엿보고 서북쪽 모랑캐들이 서쪽에서 군가하고 있어서 창조간에 쓰게 될 일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궁궐을 짓는 역사와 군수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이 덜 급하겠는가. 그런데도 병조에서는 끝내 한마디 말도 아뢰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도다. 시기도 문제였는데요. 세계의 궁궐공사는 광해 8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때는 후금이 건국을 선포한 해였습니다. 2년 뒤인 광해 10년엔 대명선전 보고가 있었고 11년엔 사르후의 원군을 파병했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명나라의 장수 모물룡이 조선에 들어와 식량과 물자 그리고 병력 지원을 독촉하며 가도에 주둔하는 등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리한 궁궐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자 신하들은 궁궐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이 분명 이전에 형편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말이 다르게 공사를 멈추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명나라에 파병한 지원군이 항복해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데 궁궐공사는 계속되니 사방에서 말들이 많고 우리도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식이면 관두겠다라고 압박하거나 혹은 공사 비용을 줄여 국방비로 쓰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지사 신돈이 상소하기를 우리나라처럼 변두리 소국에서 1만여 명의 군사를 일으켜 천리 밖으로 식량을 운송할 경우 민심이 흉흉해지고 국내가 소란스러워질 것이니 싸버리며 전송하는 데 따른 폐단이 어찌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에만 그치겠습니까?
가령 저적이 상국에 대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나라가 중국 군대를 응원한 것을 원망하여 우리 쪽으로 군사를 옮겨올 경우 장차 무슨 병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만 하면 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떨려옵니다. 근년 이래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어 부역이 무겁게 자주 가해지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쟁과 토목공사는 형세상 아울러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병을 조발하고 한편으로는 나무와 돌을 운송함으로써 안으로 영차영차하는 소리가 원근 지역을 진동시키고 밖으로 출정하는 사람들의 통곡소리가 길을 메우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국가의 근본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궁궐공사를 중지시키고 오로지 방비하는 일에만 전념하소서. 그러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만약 두 궁궐의 공사를 모두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로지 한 궁궐에만 전력하여 속히 완공케해서 이어하는 데에 대비토록 하소서. 그리고 다른 한 궁궐은 변방의 경무가 멈추기를 서서히 기다렸다가 다시 공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탄이 답하기를 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 내가 윤영토록 하겠다. 궁궐공사는 반절이나 추진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형세를 모아가며 처리하겠다. 사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라. 광해군은 신하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뭄까지 든 상황을 간곡히 설명해도 대부분 미신을 이유로 들며 거부했고 때론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얼마 전 영건과 친경을 중지하라는 뜻으로 연일 논의하라는데 상께서 형편을 봐가면서 알아처리하겠다고 준비하셨으므로 상의하여 우선 중지하고 폐하려 처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건과 친경은 오늘에 있어 가장 급한 논의로서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양사의 답하기를 나란 일이 날로 급해지고 있으면 군사를 징발할 사람을 보내어 방어에 관한 계책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등의 일을 양사가 와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아뢰지 않고 매번 영건을 중지하라는 등의 일로서 위급한 나라를 협박이나 해대니 나만 혼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영건의 역사는 일부러 사치스럽고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망한 병고가 삼궁에 가득한 데다가 내전까지 편찮은 마당이니 거처로 옮기는 일이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역사를 중지할 수 있겠는가. 사대부는 아무 이유도 없이 백성을 몰아내고 그 집을 빼앗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임금이 물과 불 속에 빠져있는 상황인데도 양사는 어떤 마음으로 번거롭게 아뢰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인가. 임금을 업신여기고 충성스럽지 못한 정도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광해군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백성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안겨줬고 여기에 들어간 재정의 소요 상태나 고통받는 백성들의 기록은 정사와 야사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있죠. 광해군의 궁궐병은 이 외에도 한 가지 문제를 더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국방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인 염초를 대량으로 소모했다는 겁니다. 염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었지만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려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화약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명나라와 일본의 무역을 요구했지만 항상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는 없었죠. 거기다 임진왜란 이후엔 명나라가 자주 염초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 더더욱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략 자원인 염초를 새 궁궐의 청기화를 굽는 것에 사용한 것이죠. 광해군이 실시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동법 역시 결과론적인 시각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즉위 다음 해부터 제사에 쓰이는 진산품의 품목을 줄이지 않은 데다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신하들이 요구해도 번번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에 시행했던 대동법의 결과가 성공적이라 판단한 이후에도 끝내 확대하지 않았죠. 사헌부가 선해법을 8도에 시행하자고 청하니 호조가 아뢰기를 시험삼아 경기지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많고 무거운 요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선민께서 왕에 오르던 초기에 상신에게 자문하여 새로이 선해청을 설치하고 1년에 단지 쌀 16두를 거두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대개 경기지방의 곡물 징수에만 적용하려 하였는데 쌀 16두를 거둔 뒤로는 경기지방의 요역이 모두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곡물 상인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경비도 궁핍하지 않아 경기지방의 백성들이 그것에 힘입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므로 모두가 상상의 은혜로 우러러보았는데 이는 실로 이미 시험해본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헌부가 폐단의 근원을 깊이 인식하고 이 개사를 올렸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편하고 이로우리라 여깁니다. 오직 상상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한이 정교하기를 우리나라가 토지에 따라 공물을 바치게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경계에서 쌀로 거두는 것이 한갑 본청의 하인들이 교활한 짓을 하는 소굴이 되어 구애되는 점이 많으니 먼 장래를 경영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다. 팔도에는 절대로 경솔하게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 이 공사는 시행하지 말라. 광해군은 대동법을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앞서 실록의 기록들을 근거로 광해군이 대동법에 부정적이었다거나 실제로는 싫어했다는 결론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광해선련 책문의 내용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심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당시의 시급한 일을 잘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면 끝내 위태로움과 패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인재를 불러들여 나란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선비들은 의견이 달라 서로의 차이를 조정할 길이 없고 서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화합을 이루려는 미덕도 찾아볼 수가 없다. 쌓인 패단을 깨끗하게 없애고 전란을 겪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토산물 대신 쌀을 바치도록 공납을 계산해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도 토지의 주된 생산물로 세제를 정한다는 본래의 뜻에 어긋난다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토지의 경계는 당연히 정확하게 나누어야 하지만 남행의 간척지는 실상과 다른 점이 있다. 호적과 지도도 정리해야 마땅하지만 호패법 때문에 소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요령있게 공적을 이룰지 모르겠다. 이 네 가지 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으로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다. 필시 일찍부터 마음속에 뻗쳐오르는 뜻을 품고 있었을 테니 저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다 표현해보라.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 책문은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졌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과거 시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를 보면 광해군이 대동법 실시에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게다가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책문의 고민처럼 훨씬 더 많은 양반지주들과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동법의 실시는 시혜적인 요구인 것은 분명했는데요. 박납의 폐단은 이미 연산군 이래로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선조 때에도 기승을 부렸고 임진왜란 직후인 광해군의 즉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광해군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세 가지 수입원 중 하나이고 분명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세금은 공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이미 명종 때 이래 국가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형적이면서 중요한 재정으로 자리 잡았죠. 때문에 각종 개혁과 전후복구를 위한 재정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광해군 때에 이 중요한 재정원을 함부로 개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 궁궐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쉽게 건드릴 수 없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후 크게 쪼그라든 국가의 재정을 대동법의 실시로 확대할 수 있어 필요한 정책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농경지의 황폐화로 인한 농민의 토지 이탈과 유랑의 가속화는 민호를 기준으로 한 곡물과세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동법의 실시로 토지과세가 시작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민호에 대한 곡물과세 대신 세금이 정상적으로 거쳐 재정이 증가하고 농민의 정착도 유도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죠. 그런데 공납의 폐해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료이자 양반지주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고 왕실 구성원들 역시 막대한 이득을 남길 수 있어 뛰어들었으며 지방관청의 운영비까지 여기에서 충당하는 실정협의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궁궐공사에 대한 집착 말고도 내치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왕권 강화에 매우 집착해서 위협이 되는 세력을 끊임없이 제거해 친형인 임해군의 반역사건으로 제위를 시작했고 제위기간 중에 반역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처벌받은 사건만 10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세력을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세력까지 제거하려 했는데 심지어 개추국사 같은 경우는 전말을 조작해 영모 사건으로 바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다는 강한 애식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해군 때 발생한 수많은 옥사 중에서도 봉산옥사 같은 경우는 증거가 부족해 신하들이 말릴 정도였고 옥사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아닌데 굳이 옥사를 일으켜서 확대시켰으며 친구까지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데 열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반역에 연루된 사람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자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은 광해군이 의창군에 대해서만은 극형이 아닌 유배로 그쳤다는 점인데요. 이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바치며 목숨을 건진 덕분이라 추정하고 있죠. 그만큼 광해군에겐 전후복구와 궁궐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반역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의 특징은 왕위 계승의 경쟁자들과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광해군 때에 유독 역모 사건이 많았던 것은 광해군의 탓도 있었습니다. 국왕 자신이 반역 사건의 처벌을 장기화하는 국정 운영을 추구했고 신고를 장려했기 때문에 고변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문제는 반역을 고변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고해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해군에겐 역모의 진위 여부보다 그로 인한 왕권 강화의 결과가 중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일확천금이나 사적인 원한관계 혹은 승진을 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많은 반역 사건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광해군의 친위 세력인 대북의 권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래도 정권 초기엔 대북과 일부 소국, 그리고 남인과 서인 등이 전국에 참여해 그나마 대북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지만 광해 5년 폐모론이 제기된 이후 대북 그 안에서도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해 독주가 시작되었고 이에 충격받은 기타 세력들이 대거 물러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턴 더 이상 왕조의 게임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성리학의 질서를 뿌리부터 띄운 데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정권이라 여겨 실망한 것이죠. 어쨌든 조야의 거의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런 정책에 반대했는데 왕권 강화의 부작용은 정치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재정 부족을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명나라는 둘째인 광해군의 왕위 계승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미 임해군은 귀양을 간 상태였고 광해군 정권은 이를 무마하려 사신들에게 은과 인삼을 뿌리게 됩니다. 이후 이런 관행이 생겨 명나라 사신의 접대와 뇌물 제공에 광해군 때에만 최소 14만 량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인조 때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한동안 계속됩니다. 어쨌든 광해군은 명나라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해 거듭된 원병 요청에도 여러 구실을 대며 출병을 피해서 기만적이란 평가도 존재하지만 이건 조선의 상황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립을 지켜 어느 쪽에도 밑보이지 않으려는 생각에다 추진하고 있는 왕권 강화 정책들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 추정하고 있죠. 이로 인해 광해군의 이런 외교 정책을 흔히 중립외교라고 부르지만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보다는 이중 외교라거나 임시 방편으로 부르는 학자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폐모살제와 명나라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권력에서 제외된 서인과 남인은 물론 심지어 광해군의 유일한 지지 세력이자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대북마저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제조지은을 생기시키며 고개를 저을 정도로 신하들의 극심한 분노를 유발해서 광해군을 폐륜하이자 은혜도 모르는 폭군으로 낙인찍게 됩니다. 안 그래도 소수 정권인 불인 정권은 점점 더 고립돼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저항은 거세졌고 거의 국정마비 상황까지 왔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광해군과 밀착해서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대북 세력과의 관계가 명나라의 출병 요구 이후 서서히 균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하들과의 이런 갈등 상태의 지속은 광해군이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후로도 광해군의 독자 노선은 많은 난관에 부딪혀 염의정이 사직을 요청하자 광해군이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신이 놀랐다. 그러나 다만 말이 많아 혹시 시끄러운 사태가 있을까 염려했더니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다. 대신이 어찌 사람들의 말에 구애되어 그 직책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에 두지 말고 엄정한 곳으로 조정해 나와 다시 더 직책을 다하도록 하라. 근래의 청기와 인심, 나라의 일과 병방의 방비 등에 우려할 만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에 쌓여 밤에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 경은 마땅히 나라를 근심하는 나의 마음을 명심하여 간절하게 사착하지 말고 속히 출사하도록 하라. 중대한 채찰사의 임무를 어찌 가볍게 사행해서야 되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동안 반역 사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처하던 광해군도 1618년 이후부터는 반역 사건에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고변을 모두 믿지는 않았는데요. 때문에 인조반정 직전 광해 14년에 이미 이기와 김자점이 반역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인조반정을 막지 못했죠. 이런 점은 많은 해석을 낳았는데 광해 10년 이후 자신의 정권이 안정됐다 여겨 더 이상 옥사를 불필요하게 박다거나 혹은 척신 세력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
풍문으로 옥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착오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조반전이 일어나자 자신과 갈등하던 이이첨이 일으킨 것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였죠. 광해군의 정권 말기 자신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대북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정치적인 입지를 만회하려 대북의 중심인물인 이이첨이 정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겁니다. 미신을 믿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광해 3년 창덕궁으로 옮긴 지 20일 만에 다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불길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똑하고 현실주의자처럼 보이는 광해군이 미신 따위를 믿었을까 싶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발생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참혹한 경험은 전후에도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유교 성리학만으론 이토록 잔인한 현실에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고 불안한 심리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 운수와 미신, 그리고 민간신앙이 성행하게 됐고, 그 참상을 온몸으로 겪은 전쟁 영웅 광해군 역시 미신에 빠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록에선 당시 광해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때 산이 좌도의 신이 미혹했기 때문에 명과학이란 정사를 한석 한중 임금 등이 모두 추수로 진출해서 궁중에서 모시면서 임금의 총애와 대접이 두터웠다. 어떤 움직일 일이 있으면 한결같이 기름이나 금기만 따지는 그들의 말만 들어서 곧바로 정전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역시 이들의 말 때문이었다. 심지어 귀신을 섬기고 복을 비는 일까지 안 하는 것이 없었다. 이때 거처를 옮기는 거동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새 대궐에서 매일 음사를 행하라 북소리 장구소리가 대궐밖에 들렸으므로 도성 백성들이 말하기를 죽어서 귀신이 되면 어주의 음식을 실컷 먹겠다고 했다. 물론 사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성리학자였고 계령난신을 극혐해서 광해군의 성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광해군의 미신신봉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단지 왕이 개인적으로 미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와 민생 그리고 국가재정까지 혼란하게 했기 때문이었죠. 광해군 때 존재했던 12개의 임시기구 중 하나인 나래도감을 나래청으로 상설화 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겼냐면 사료 전투 패배 후 신하들이 궁궐공사와 보수 그리고 나래를 중지해 달라는 요구에 앞에서는 상황을 봐가며 시시하겠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명나라 사신이 올 때 실행하기에 무리이니까 제발 좀 중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금과 아래를 신들이 하교를 받은 후로 여러 날을 두고 논의하였지만 물력이나 시기 등으로 모아 산대의 일만은 지금은 치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천준 이후로는 조사가 왔을 때 산대를 설치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 이는 중국 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금과 싸워 패한 후로 흉년까지 겹쳤기 때문에 흉한 무리들이 그 틈을 노려 화각들 앞까지 다가오고 있으며 병방을 지키는 외로운 군대들은 줄인 대로 반란에 대비하느라 중강에서 곡식을 사오기 위하여 자문으로 청까지 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피해상을 중국 조정에서도 익히 듣고 있는 터입니다. 이번 조사 때는 당연히 행해야 할 모든 접대에 있어서는 예의 있는 대로 다 해야겠지만 골목 밖에 산대만은 그냥 종전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대신들 뜻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래는 바입니다. 한이 정교하기를 우리나라가 난리를 겪은 이후로 당연히 해야 할 모든 일을 전부 탕태라는 두 글자를 내세워 그것으로 책임을 떼우는 구실을 삼고 있으니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나라 전체에 어찌 약간의 목재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인가. 그 대신 아래된 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책임만 떼우지 말고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지난날 친경때같이 제인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여 구차스럽고 불성사나운 일이 있으시는 그 담당자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각별 유념하고 서둘러 하도록 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광해군이 궁궐공사와 정적 때려잡기, 그리고 미신에 미쳐 국방과 경제, 민생 안정 등 다른 시급한 일들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여러 대책을 세우려 노력했는데요. 화포의 중요성을 절감해 광해 5년부터 기존의 조총청을 화기도감으로 헛되게 떼냈고, 다른 비용을 줄여가면서 각종 화포와 지뢰 등을 생산했죠. 조총의 자체 생산에도 노력했지만 성능과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외조총의 구입도 계속됐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취약해진 북방지역의 방어를 위해 공로비와 산호비를 정규군으로 편성하는 일을 추진했고, 포수의 양성에도 꾸준히 힘써 광해 10년쯤 가면 전국의 포수를 수천 명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방위를 맡은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의 전투력 차이가 커서
지방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속 훈련을 실시해야 했죠. 그래도 당시 조선의 조총병은 명나라와 청나라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사르 후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에도 명나라는 조선에 조총병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적어도 1000명에서 3000명은 보내달라고 했죠. 하지만 광해군은 이 요구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군역으로 징발한 병력이 모이면 거의 대부분을 대후공 방어를 위해 올려보내 훈련도 감에서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훈련도감이 아래를 비국의 대사를 인하여 경포수를 마땅히 서쪽 변방으로 더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도성원의 친병은 그 수가 300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밤낮으로 공성을 호위하는 것이 마치 어가가 거동에 있을 때와 같이 문을 지키고 말을 전하는 일 등을 모두 이 무리들에게 책임지우기 때문에 조금도 쉴 수가 없어 모두 크게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변방에서 의뢰 숫자리를 서는 일초 외에 또 순변사의 장대를 인하여 특별히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려보낸다면 궁성의 호위가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필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 내려보내야 한다면 궁성의 호위를 병조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번뇌되는 포수와 살수를 헤아려 줄여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한이 정교하기를 지금 서울 도성원의 친병은 함께 모여서 대기해야만 한다. 보내지 말라.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는 여전히 부족해서 군제개혁과 둔전의 실시, 그리고 인력 충원과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마을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이를 위한 전후복구와 군사력 회복의 필수 작업은 황폐화된 국토를 다시 개발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병력을 징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전자는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었고, 후자는 호패법을 실시해서 일단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한 뒤 군적을 새로 만들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패법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죠. 정확한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그에 맞춰 세금이 매겨지고 군역이 발생한다는 뜻이었는데, 이는 전후 피폐해진 민심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농업국가를 지향한 조선이 전후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법은 오로지 농경지의 확대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국가를 정상화하는 필수적인 단계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세금 조치와 대동법 실시를 위해서도 양안은 다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없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국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였죠. 당장 재정이 부족해 허덕이는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광해군 초기 일령 국가예산은 4만석에 불과했지만 지출은 7만석이라 진작부터 재정은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정권 말기까지 계속돼 심지어 광해 14년 1월부터 4월까진 봄에 지급해야 할 녹봉을 여름까지 지급하지 못해 관리들이 아우성을 칠 정도였습니다. 나라의 저축이 다하였는데도 좋은이 오지 않아 춘등 녹봉을 여름이 되도록 나누어주지 못하였다. 이에 의사들이 굶주려 그 무리가 김신국의 말에 머리를 껴안고 눈을 부릅뜬 채 꾸짖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까지 굶주리게 만드느냐 고하였다. 그런데 나름 의지를 가지고 있던 광해군도 광해 8년을 기점으로 폭주하며 점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패물론으로 발목을 잡힌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궁궐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죠. 여기에 책문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감상적인 문제를 낸 걸 보면 당시 광해군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난 과거 시험 때 사건 파동에 진절머리가 났을 때고 패물론이 제기된 이후 광해군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임목 대비에 관한 일을 확실히 처리하지 못한 채 논쟁이 반복됐으니 말이죠. 광해군 때 발생한 독단적인 정국 운영과 과거의 문란, 그리고 백성에 대한 수탈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저항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북인 정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조차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적극적인 형태가 아닌 개별적으로 상소를 올려 척신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옥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에 연루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런 비판은 정권 초기인 광해 3년부터 대신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요원이기 아래를 소신이 보기에는 지금은 상벌의 정사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하겠습니다. 대저 상벌이 분명해야 기강이 섭니다. 상계사 마땅히 사사로운 생각을 끊어버리고 형옥 같은 일은 묵사를 담당하는 관원에게 맡겨서 실정에 맞게 죄를 준다면 비록 가깝고 친하고 귀한 자라도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니 아랫사람이 누가 감히 성상의 뜻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신이 가끔 수의하는 일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산이 뜻이 꼭 봐주려고 하는 자이면 아무리 여사를 보내어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된 일이라도 옥관이 의기할 때 완곡하게 감싸주는 말로 보면서 신 같은 자는 그 재산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므로 남들이 결정하여 놓은 밑에다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고 맙니다. 공정하게 결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하께서 지리하신 이후로 오랫동안 경연을 패하였으니 무신하의 형부를 무슨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그 형부는 모르고 다만 사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따라서 쓰고 있으니 전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신하를 접할 기회가 경연뿐인데 그 경연마저 비워두고 있으니 사람의 형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좋아하고 싫어함을 따라서 가르친다면 용인이 어떻게 공정하겠습니까? 상께서는 자주 신하를 인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선조에서는 경연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재결하였는데 비록 밤이 깊은 때라도 출납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상의 집이라 한들 어떻게 이가툴 수 있겠습니까? 취침한 뒤에는 난청이 비록 공사를 가지고 문간에 이르렀다가도 말을 못하고 많은 일이 많았는데 선왕은 이렇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이것은 비록 상께서 건강이 약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도리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쌓이고 또 쌓이면 재결할 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정의 폐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천하의 칠안과 국가의 존망이 오로지 공과사의 구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으로 조정과 밖으로 고을이 모두 공도는 없고 사용만 가득합니다. 이미 사역이 가득하면 지탱할 방법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해야 하는 말은 정말 지극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항상 대내에만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또한 신이 들은 말을 모두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중에서 많이 좌도가 행해진다고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사람도 시초점이나 거북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좌도라는 것이 어찌 옛날의 이른바 거북점, 시초점과 방불한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철저히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얽매이면 사리가 흐려져서 끝내 치도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껴 쓰지 않으면 재물이 손상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백성들을 해치게 됩니다. 백성을 해치고서야 어떻게 백성을 조전하겠습니까? 지금 호조는 텅텅 비었고 각 관청이 모두 바닥이 났는데 위에서 검약하지 않는다면 두두뿔 회사에서 백성들을 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한나라 문제 시절 곡식이 창고에서 썩어날 때도 정작 검약했는데 요즘은 거칠애가 지나치게 사치해서 지난번에도 역시 낭비를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과거 시험장에서도 지적됐는데요. 그 유명한 임수경 대책 사건이 바로 이때 발생한 것이죠. 물론 이런 여러 문제는 주로 척신들의 개인 비리로 발생했지만 광해군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특별세금과 자재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조도사와 도군별장들이 백성들과 지방관청에 곧잘 횡포를 부렸고 이를 처벌해달라는 지방관의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광해군이 이런 문제를 수습하지 않고 궁궐공사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 건 분명 큰 잘못이었습니다. 전국 운영 세력이 대북 및 척신 위주로 돌아가서 이들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랬을 겁니다. 한편으론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한 관리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을 초래했죠. 반대 세력에겐 관용과 타협, 그리고 포용을 통한 정치가 아니라 숙청과 배제를 시킴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불러온 겁니다. 이외에도 사르 후 전투에 파병된 명나라의 지원군은 출발할 때부터 장비와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진족의 마을을 파헤쳐 숨겨놓은 곡식을 퍼먹거나 명나라군의 식량을 빌려 어렵게 진군하는 등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1기간 동안 빈발했던 반역 사건을 광해군의 명으로 인해 포도청에서 많이 담당하거나 보조했고 심지어 궁궐 수비에도 동원됐는데요. 문제는 옥사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수도의 치안이 악화돼 불안이 가중됐고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광해군 때의 정책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각종 개혁에 들어가는 세금을 징수하고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불만도 크긴 마찬가지라 민심 위반 역시 동시에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날 때조차 동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료를 보면 광해군은 급박했던 당시 조선의 국내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해야 할 일 역시 자강과 외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하였다.
이 적들이 요동성에 들어가 버티고 있으므로 중국의 장관들이 차례로 적에게 항복하고 있다. 중국의 일의 형세가 참으로 급급하기만 하다. 이런 때에 안으로 스스로를 강화하면서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해서 했던 것과 같이 한다면 거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살펴보면 안으로 일을 힘쓰지 않고 밖으로 큰 소리 치는 것만 일삼고 있다. 조정의 신하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가지고 보건대 무장들이 올린 의견은 모두 강에 나가서 결전을 벌리자는 의견이었으니 매우 가상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사들은 어찌하여 성격 변경은 죽을 것이라도 되는 듯이 두려워하는 것인가? 고려해서 했던 것에는 너무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부질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끝내는 반드시 큰 소리 때문에 나라를 망칠 것이다. 다른 기록들을 살펴봐도 광해군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없는 그저 폭군이었다는 말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교하였다. 오늘날의 나란 일을 말하려고 하면 목이 메인다. 수만 명의 생민이 모조리 적중에 함몰되었고 성안의 수백 가옥이 하루 만에 불타 없어졌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것이 비록 유사같이 불을 끄지 못한 죄이나 내가 착하지 못하여 초래한 것이 아님이 없으니 가슴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 어떻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어제 화재를 당한 사람들을 써서 아래는 한편 모든 후역을 일체 면제해 주도록 하라.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총체적인 문제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국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었죠. 아마도 막대한 재정과 국력이 소모되는 궁궐공사가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발목 잡았기 때문이라 추정하는데요. 대토목공사와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고금을 통틀어 어떤 나라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전쟁 직후 피폐해진 당시 조선의 상황에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광해군은 분명 나라를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며 외교와 국방, 전후복구에 관해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군사를 더 이상 충원할 수가 없다. 식량은 백성이 하늘로 솟는 것인데 양식을 수송하는 길은 모두 훼손되고 없어졌다. 가혹한 세금 징수는 사라지지 않고 부역은 가중되고 성을 쌓아도 칠 사람이 없다. 북쪽 변경에 이어지는 텅 빈 장부만 붙들고 있고 오랑캐는 날마다 누락질을 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잘 다스리고자 하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하기만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행정체계는 갖춰졌지만 실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라가 이미 세태기에 접어들어 도저히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인가? 패단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상세히 말해보라. 다만 그 모든 일을 궁궐공사와 함께 병행해 도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무리수가 문제였죠. 세자 시절 레전드라고 불린 광해군이 이렇게 흑화한 건 16년간 이어진 아슬아슬한 경험 때문일 겁니다. 여기엔 선조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왕이 된 이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측근들로 인한 여러 실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궁궐공사에 집착해서 나라를 망가지게 한 책임이 광해군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